그럼 이제 우리 마더텅의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제가 과학 제시문을 설명해 주는 건 오류가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왜 웃지? 어차피 제시문을 읽고 푸는 국어 문제예요. 과학 제시문, 과학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국어 문제라고요. 풀 수 있어요. 하지만 영상으로는 안 남기는 걸로 해도 나중에 막 찾아가지고 뭐라고 할까봐. 자, 대신 오늘 이제 하긴 그렇게 치면 사회도 마찬가지. 제가 사회 전공이 아니잖아요. 그 중에서 오늘 제일 두려운 법률과 관련된 사항들이 오늘 나오게 됐습니다. 자, 마더텅 사회 3. 우리는 법의 울타리안에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챕터. 그래서 여기가 최근 들어서 좀 강화된 부분이 있는 부분이죠. 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국어 수능 문제라는 건 나름 정치적인 것들을 탈 수밖에 없고요. 최근에 뭐 좋든 나쁘든 싫든 뭐 원하든 여러분들 간에 어쨌든 뭐 아니면 뭐 제대로 끝났든 쫓겨났든 간에 어쨌든 대통령들이 변호사 출신 혹은 검사 출신 대통령이 3번이나 연달아 나오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법률과 관련된 문제들을 내는 것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것 같긴 해요. 분명히 있는 거에. 자, 그러면 우리가 법률 문제를 풀 때 어떤 점에 초점을 조금 맞춰봐야 되는지 좀 생각해 봅시다. 자, 다 생소하잖아요. 우리가 법에 대해서 배워본 거는 기껏해야 어느 수업 시간에 배워본 거? 사회 시간에 법에 대해서 법률 용어의 어떤 개념, 뭐 국가의 체제, 그래서 삼권 분립, 뭐 그냥 그 정도 얘기를 듣는 거지. 사실은 디테일하게 들어가진 않거든요. 근데 실제로 비문학 제시문에서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우리 여름방학 때 공부했던 친구들도 알겠지만 뭐 임대차 보호법 나온 것도 있고요. 심지어는 국제해양법과 관련된 문제들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 법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법 자체를 가지고 어떻게 적용시키는가에 관한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법학 문제가, 자, 법이라는 게 나오면 뭐부터 신경을 써야 된다? 니네가 모르는 용어에 뭐가 필요합니까? 개념이 필요합니다. 개념. 자, 그렇다면 보통 우리가 이제 그런 거 배운 적이 있어요. 2학년 때 배웠던 거지. 설명 방법이 있어요. 어떤 큰 법이 하나 나와요. 상위법. 그럼 그 법을 설명하기 위한 뭐가 나옵니까? 하위법이 나오게 돼요. 이런 거. 자, 그러면 하위법이 이렇게, 이거 설명 방법 뭐였는지 기억나? 상위법을 기준에 따라서 하위법을 3개로 나눴어요. 뭐에 따라? 기준에 따라 나눕니다. 이걸 뭐라 그랬는지 기억합니까? 구분한다고 하죠. 예. 그러면 도대체 얘네를 무슨 기준에 따라 나눠 놨는지도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3개가 나오니까 이들 사이에 뭐가 나와? 차이점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반드시 찾아내는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건 절대 중첩되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사건을 2개로 해석할 수 있다? 아니요. 그런 법이 아니죠. 자, 내가 너를 똑같이 때렸어요. 때려가지고 했으면 뭐 제가 어떨 때는 사형이고 어쩔 때는 폭행죄고 어쩔 때는 뭐 폭행 상해죄예요. 둘 중에 반드시 뭐야? 하나. 이 중에 겹치는 게 없어요. 겹쳐서는 안 돼. 그러니까 그거 되게 이게 보통 철학적인 문제하고 다른 점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법률은 동시에 2가지 적용이 돼서는 안 돼요. 그 차이들을 어떻게 되는지 보시고요. 자, 얘를 가지고 어떠한 뭐에 제시합니까? 사례나 예시에 적용시켜보는 문제가 3단계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니네가 어떤 로스쿨을 들어가서 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판결문을 니네가 내리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읽은 내용과 여기에 나와 있는 판결 내용이랑 비교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몇 항에 따라서 어떻게 다르게 적용되는 것들을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 사례가 여러분들이 실제 사례이기 때문에 억지로 만들어내는 경우보다는요, 사례를 A와 B 이런 식으로 돌려놓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좀 사회 문제나 평상시에 시사 문제 같은 것들을 좀 미리 보는 학생들은 조금 유리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이것 때문에 시사를 공부하려고 그러지는 않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안 된다고. 나라면 할 것 같아. 자, 그런데 이게 일종의 가장 큰 틀이거든요. 법률 문제. 자, 그런데 조심할 게 있습니다. 특히 법률 문제를 읽을 때 뭘 조심하셔야 돼요? 드러나는 차이점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어떤 식으로 하느냐? A는 뭐 이럴 때 B의 적용을 받는다. 자, 단이라는 단어에다가 반드시 별표를 치세요. 단 뭐뭐인 경우 뭐로 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뭘 만들어? 두 번째 법률이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이 법률을 적용할 때는 단 혹은 뭐 예외적으로 뭐 이런 좀 특수한 용어들 원래 기준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들이 나올 때는 눈을 부라리고 밑줄을 거기다 그으셔야 돼요. 걔가 분명히 뭐로 나올 거니까 뒤에 보기 하나로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만약에 놓치고 갔다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걸 다 읽으셔야 돼요. 뭐 안 보여요. 그 하나 새까만 게 있는 게. 되게 법률 이 제시문은 깐깐하고 꼼꼼하게 읽어주셔야 된다. 그러면 말로만 이렇게 하는 건 솔직히 잘 안 들어올 거고요. 실제로 글로 들어가서 적용해 보시는 게 제일 낫겠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쉽고 좀 넓은 거부터 좀 할까요? 아니면 디테일한 거 한번 가볼까요? 쉽고 넓은 거? 오케이. 여러분들이 실제로 국어 모의고사가 상당히 수준이 올라간 게요. 2000년도 3월 모의고사부터입니다. 그 이전의 모의고사는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때는 1등급이 100점 만점에 95점, 96점 정도 나왔어요. 자,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정도 뭐 편차는 있겠지만 1등급 점수가 90점 아래로 보통 내려가게 요새는 많이 나오고요. 이번 수능도 아마 82점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아직 뭐 발표는 안 됐지만 그런 정도니까 한번 느껴보세요. 지금 우리가 수많은 뭐 여기도 보면 2024년이니까 얼마 안 된 문제고요. 2020년도 이후의 문제와 그 전의 문제가 어떤 느낌이 다를지는 이걸로 한번 확인해 보면 돼요. 자, 몇 쪽으로 가주시냐면 마더텅에 예, 92쪽 가주세요. 89번 문제입니다. 얼마나 그전에는 좀 원론적인 이야기로 갔는지가 이 제시문을 읽으면 할만하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다가 앞쪽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근데 내용적으로도 얘가 좀 포괄적이라서 얘를 먼저 보는 것도 중요하긴 해요. 법에 대해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 얘부터 좀 풀어보시는 게 맞아요. 89번에 있는 문제죠. 법 자체에 관한 거예요. 얘는 교과서 수준의 글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가 보죠. 가보시죠. 자, 인간은 집단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일단 얘가 몇 년도니? 2018년도예요. 근데 이걸 14분에 풀으라고? 에휴, 말도 안 돼요. 이거 5분이면 풀어요. 가보세요. 인간은 집단 생활을 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칙을 만들고 이러한 규칙 사회 중 구성원들의 합의에 따라 만들어져 뭐를 가져야 돼요? 강제성을 가진 규칙을 법이라고 합니다. 이때 강제성은 그래 중요한 단어니까 바로 설명하죠. 강제성은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이 동의할 때만 발휘될 수 있답니다. 즉 여기서 몇 가지가 있죠. 위해서 공공의 이익이에요. 그러면 개인의 이익은 거기에 포함된다, 안 된다? 저 자꾸 이상한 물이 들어와. 나 걱정되거든. 저 지금 다 해놨는데 녹화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왜 들어간 거예요? 강제적으로 법을 집행할 때 원래 법이라는 게 왜 만들어진 거야, 그러면? 이거 사회 시간에 배웠을 거야. 근대 국가가 만들어진 이유는 그 전에 무슨 국가? 왕정 국가예요. 왕정 국가에서도 법이라는 게 존재했어. 근데 그 법들은 다 누구를 위한 거야? 귀족이나 왕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결을 하게 돼 있었죠. 그걸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공공의 이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수인의 이익이 아니라 하기 위해서 구성원들이 뭐 할 때만 동의할 우리 적으로 저걸 뭐 하는 거야? 저 동의를
우리가 그 국가의 2위임에 상태인 거죠. 법원이나 혹은 경찰 권력에 혹은 군대 권력에다가 위임이 나온 거잖아. 이미 있는 거. 자, 발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먼저 법은 행동의 결과를 중시합니다. 행동의 결과를 중시한답니다. 이게 뭐냐면 안 봐도 무슨 뜻인지 느껴지지 않아요? 결과가 없이 내가 너를 죽이려고 해서 칼을 들었어요. 근데 안 죽었어. 그러면 살인죄는 아닌 거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행동을 평가할 수 있고 그 변화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한다. 만약 법이 없다면 권력자나 국가기관이 멋대로 휘두를 수 있을 것이다. 그래, 나오네. 마지막으로 법은 자 모호만한데 최소한의 간섭만 합니다. 가끔 이제 법에 관해서 친구들이랑 뭐 논술 시간이든 그냥 시간에 얘기를 해볼 때 법은 디테일할수록 좋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 아니야? 그럼 법은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좀 추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학생은 단정해야 된다. 그러면 법에서 학생은 귀민 머리 3cm 싫어요? 그게 낫잖아요. 이런 거에서. 예를 들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법이 있으면 되는 거야. 아니면 사람을 죽일 때는 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걸 쓰는 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 들으면 확실히 느껴지죠. 이런 거에. 그리고 너무 많은 것들을 국가가 뭐 하게 돼? 그렇게 되면 통제하게 되는 일이 생겨요. 여기 나오네. 개인이 처리해도 되는 일까지 법이 간섭한다면 사람들은 숨이 막혀 평온하게 살기 힘들 것이다. 자, 아주 기본적 내용입니다. 자, 대표적인 법에는 무슨 법과 무슨 법? 형법이 있다. 자, 이거 다 배운 거지, 사회 시간에. 이걸 안 배웠다고? 자, 민법은 국가기관이 아닌 사람들 간의 권리관계를 다투는 법률로서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로 구성되어 있다. 배웠죠? 그죠? 자, 근대사회에 형성된 민법의 원칙은 오늘날까지도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중요 원칙 중 하나는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절대적 지배를 인정하고 국가를 비롯한 단체나 개인은 다른 사람의 사유재산에 행사에 간섭 못한다는 것이다. 자,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언제적 얘기야? 전통적 민법관이에요. 자,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끼친 손해는 그 행위가 위법이고 동시에 고의나 과실에 의한 경우에만. 자, 고의하고 과실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 고의가 뭐야? 그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인식했고 그걸 의도해야지 고의예요. 과실은 그 일이 일어나서 어떤 일이 벌어질 거 알았더라도 의도하지 않아야지만 과실로 들어가요. 원칙도 있다. 이런데 이 원칙들은 경제적 강자가 경제적 약자를 지배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여 20세기 들면서 뭐가 생겼대? 제한이 생겼습니다. 그 결과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지배는 여전히 보장되지만 뭐에?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해야 한다는 것 같은 수정된 원칙들이 적용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도 뭔가 좀 규제를 한다거나 평등제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법들이 나오면 뭐 사회주의자, 공산당 이런 비판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자본주의는 지금 벌써 생겨난 지 300~400년이 지났어요. 그때랑 지금이랑 모습이 달라요. 아마 여러분들도 처음 자본주의가 생겨났던 1700년대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안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일하셔야죠. 밤새 일해야죠. 어디서 니네 너희 따위가. 반면 형법은 자 범죄와 뭐를 형벌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죄의 형법주의라는 기본적 원칙이 있답니다. 죄의 형법주의. 죄의 형법주의는 범죄 행위와 그 범죄에 대한 처벌을 미리 뭐로 정해줘야 된다? 법률로 정해줘야 된다. 그럼 뒤에 거 안 읽어도 돼. 그러면 법률로 안 정해져 있으면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와 비슷한 사항을 유추해서 적용할 수도 없죠. 네. 정말로 법이 딱 거기에 맞아 들어가야지 얘는 그놈이랑 비슷한 법이 잘못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왜 이런 법이 생겼을까? 독재 혹은 왕을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처리됐으니 이 녀석도 그와 비슷하네. 억지로 뭐 하면 돼요? 연기어 맞추면 돼요. 자, 형법을 위반한 범죄가 발생하면 먼저 이거 수사에 대한 절차 나오고 이런 거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절차에 화살표 치면서 따라오셔야죠. 자, 형법을 위반한 범죄가 발생하면 먼저 수사기관이 수사를 합니다. 자, 수사기관. 우리나라에서는 이 수사기관이 어디야?
경찰이랑 검사 둘 다 갖고 있어요. 이 권한을. 자, 수사를 개시하는 단서로는 자, 뭐가 있어야 돼요? 고소, 고발, 인지가 있습니다. 이 중 고소는 피해자가, 고발은 제3자가 합니다. 요 차이 알아. 인지는 뭐야? 발생한 걸 알아차린 거예요. 눈앞에 경찰이 지나가다가 눈앞에서 사람이 쓰러져서 누가 때리는 걸 봤어. 그럼 인지야. 그럼 바로 뭐 할 수 있어? 수사를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발은 제3자가 저거 처벌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고소는 당사자가 처벌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고요. 인지는 뭐냐면요. 내가 경찰이 그냥 평상시에 범죄가 없을 때 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있는지를 확인하러 다니다가 이것 좀 이상한데 범죄인 것 같아. 그럼 수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뭐 하지 않아도. 자, 이 중 고소는 일반적으로 범죄를 수사기관이 인지하는 것만으로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답니다. 맞아요. 자, 하지만 명예훼손죄, 폭행죄 하더라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답니다. 오, 그럼 폭행죄가 그렇게 될지 몰랐죠. 그래서 주로 저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뭘 하게 합니까? 합의를 보게 하죠. 합의를 한다라면 굳이 저거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되게 재밌었던 게 이렇게 폭행죄, 명예훼손죄에다가 하나가 더 있었어요. 10년 전까지는. 성범죄가 저기에 들어가 있었어요. 지금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 못하죠. 그러니까 성범죄를 저질러도 합의를 보면 뭐 하게 되는 거야? 처벌받지 않았던 거야. 놀랍죠? 자, 수사 결과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자, 이번에는 뭐를 받아요? 구속영장을 받습니다. 그러면 고소고발 인지를 받아서 뭐를 발서해?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구속영장을 받아 체포하고요, 구속하고요. 자, 만약 범죄를 실행 중인 경우는 구속영장 없이도 체포 가능한데, 그러니까 범죄를 하다가 잡히면 바로 체포가 가능하죠. 이 경우 몇 시간 내에? 48시간 내에. 그러니까 중대한 범죄가 있다라고 하면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걸 법원에서 영장 신청서가 접수된 시간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심사를 하게 돼 있어요. 얘를 구속할 만한가 아니면 구속을 결정해요. 자, 그 다음에는 혐의가 인정되면 재판을 청구하고 그걸 뭐라 그래? 기소라고 합니다. 기소. 이때 검사는 자, 그럼 이 기소를 하는 곳이 어디야? 지금 우리나라는 바로 이 검사예요. 최근에 우리나라 지금 최근에 검사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가 많거든요. 전 세계에서 뭐 이건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이 기소하고 여기서 지금 고소고발 인지가 있을 때 얘기하는 걸 뭐라 그래? 수사예요. 수사하고 기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검사예요. 검사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잘 읽어야 돼. 검사는 피의자의 나이, 환경, 동기 등을 참석하여 자, 여기에 밑줄 그으셔야 돼요. 뭐 할 수 있어? 기소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아무리 저 사람이 죄가 많아도 검사가 봐주면 기소하지 않고요. 또 어떤 경우는 굉장히 죄가 적은데 검사가 잘못이라고 기소를 하면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 대표적으로 정치인들에 대해서 검사가 기소를 안 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뭐 200억, 300억을 막 가져가도 있는 거예요. 증거가 불충분하다면. 그게 검사잖아요. 오로지 우리나라에서는 기소를 누구만 할 수 있어요? 검사만 할 수 있어요.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없어요. 검사가 기소를 해야지만 재판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막강한 권력이죠. 만약에 근데 죄가 없는데도 뭐 할 수 있어, 그러면? 기소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 있죠. 얼마 전에, 버스 아저씨가, 간식, 거래처가 가지고 있는 간식, 과자 2개를 훔쳐먹은 걸로 기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건 검찰 맘인 거예요. 이 상황이라면. 어쨌든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소로 재판 절차가 시작되면
심리에서 범죄 사실이 확인된 경우 유죄를 선고하고 유죄가 인정되면 법원이 형을 선고하여 집행 절차에 들어간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정에 간다라는 건 검사가 뭐 했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는 기소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걸 지금 찍고 있는 시기에 지금 국회에서 어떤 법을 만들려고 준비 중이냐면 기소하고 수사권을 분리시키는 일을 지금 준비 중이에요. 왜냐면 모든 게 다 검사에 가 있기 때문에 검찰청이 그래서 아마 지금 뭐 이렇게 나눠진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해요. 안 만나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살면서. 자, 그런데 만약 동물이 위협한 행동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 어떻게 될까?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글의 흐름이 좀 있어 없어? 어떤 큰 주제보다는 되게 쪼각쪼각 막 나있죠. 자, 만약 위법한 행동을 해야 다른 손해를 끼치면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하면 동물원 책임이 없어. 법에서는 인간 이의 것들은 생명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 뭐로 보고 있어? 재산상 물건으로 보기 때문에 물건에는 법적 권리가 없습니다. 왜? 인간의 여러분 뭐를 가지고 있는 거야? 자유의지를 가진 것들만 우리가 뭘로 본다? 하나의 법적 주체로 본다. 그러므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돼. 다만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뭐해? 민법에 따라서 점유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만 갈 수 있습니다. 진짜 안 어렵지 않아요? 내용이? 그래요? 받아면 이제 바로 어려운 걸로 넘어보죠. 자, 법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구성원 인사를 반영해서 만든 거 맞고, 권력자와 권력 행사를 제한해서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거 맞고, 지나치게 커지게 되면 개인의 삶에 유지하기 힘든 것도 맞고,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평가하고 변화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므로 결과를 중시한다. 이것도 맞죠. 답 몇 번? 5번. 공익과 무관한 게 아니라 공익과 연관이 있을 때 강제성이 발휘될 수 있는 거죠. 기억에 대한 설명. 기억이 뭡니까? 민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20년도 이전의 문제들을 보시면요. 국어 문제가 아니라 약간 사회 문제 느낌 같은 것도 나요. 물론 내용이 그대로 다 들어있긴 하지만, 민법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경제적 강자로부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원칙으로 수정되었다. 그래요. 2000년대 들어, 1900년대 이후로부터, 자, 국가기관이 아닌 사람들 간의 권리관계. 그래, 국가기관에서 하는 건 형법이니까. 세 번째, 위법한 행위가 발생했을 때 의도적으로 잘못한 경우에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의도적으로 잘못한 거를 뭐라 했어? 고의에 의한 거잖아요. 근데 모두 가능하다고? 과실을 의도한 게 아닌데? 예, 그러면 답 3번. 그러니까 고의와 과실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었으면 얘가 되게 확 보였을 거야. 근데 그걸 몰랐다라면 좀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자, 니은과 관련 있는 말, 이런 문제도 나왔습니다. 이 옛날 스타일이에요, 이게. 죄형법주의. 즉, 아무리 죄에 진 놈이라도 죄의 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거잖아. 너무 쉬운데? 몇 번? 다음에 92번. 아까 이게 바로 뭐에 관한 거? 수사 절차에 관한 거죠. 자, 그러면 뭐가 있었고 A에 뭐가 들어가야 돼? 고소는 본인이, 고발은 제3자가, 인지는 수사기관이 해서 수사를, 인베스티게이션을 한 뒤에 B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 기소? 예. 기소는 누가 하고? 예. 이게 검찰들이 하는 거고요. 자, 다음에 구속과 불구속을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아무리 여기서 죄를 많이 지어도 검사가 봐주기로 하면 기소를 뭐 하면 돼? 안 하면 되죠. 그게 문제. 이게 기소가 아니야. 큰일 날 뻔했네. 여러분, 아닙니다. 야, 수사를 한 뒤에 죄가 있어 보여. 그럼 뭐 해야 돼? 체포가 먼저지. 체포한 뒤에 48시간 이내에 뭘 해야 돼? 영장 청구하고 영장 심사에 따라서 구속이 되냐, 불구속이 되느냐를 결정할 거야. 그 뒤에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기소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체포가 되더라도
구속이 되더라도 누가 검찰이 기소를 포기하면 불기소야. 어쨌든 기소해서 재판에서 형이 집행되는 형태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A는 범죄 피해자 연관이 있는 제3자가 한다. A, B, 그렇죠. 그다음에 명예훼손죄 폭행죄는 고소가 없어도 수사할 수 있다. 예, 맞는 말이네요. 2번. 그런데 조심할 게 있지. 얘네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예, 그건 여기랑 상관없는 거죠. 예. 어쨌든 수사는 뭐 할 수 있어? 인지만으로도 할 수 있다. 예. 자, 93번. 에이, 너무 쉬운데? 동물에 관한 거잖아. 자,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AI와 관련된 거 이제 나올 수 있는 건데, A는 사고로 몸의 대부분을 기계로 대체해 로봇 같아 보이지만, 여전히 직장 생활하고 세금을 낸대. 그러면 A는 여전히 뭐인 거야? 예, 휴먼이야, 휴먼. 생활하고 있다. B는 C가 구입한 로봇이랍니다. 그럼 B는 법률 대상이야, 아니야? 아니지, 로봇이니까. 그 다음에 C가 구입한 로봇으로 행동과 겉모습이 인간과 구별이 안 된다. 그런데 만약 A와 B가 사람을 때려서 다치겠다라면, 자, A는 처벌을 받고 민법 보상 다 해야 되고, 얘는 처벌은 안 받지, 형법 처벌 안 받지. 근데 대신 C가 뭐 해야 돼? 민법에서 뭐 해줘야 돼? 보상해줘야 되지. 그럼 몇 번이 돼야 돼? 이거 너무 쉬운데? 이거 잘못된 거,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거잖아. 자, 징역은 어떨 때 쓰는 거야? 벌금과 징역은 형법이야, 민법이야? 네, 형법이잖아. C는 형법이야, 민법이야? 민법. 그럼 답 잘못된 거? 4번. 이거 안 어렵죠. 자, 요게 몇 년도 문제? 2018년도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제 격차를 느껴보러 가기에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개 하지 말고 좀 볼까? 아, 그래요. 맨 앞에 있는 거 갑시다. 자, 72쪽. 여기에 뭐해? 그게 나와서 그래. 형법에 관한 게 바로 나와서 이어지게 한번 가보자고요. 얘는 몇 년도 문제입니까? 4년. 네, 고1이에요. 이게 고1 문제집이잖아요. 중간에 수능 뭐 이런 것도 있긴 해. 있는 거예요. 보험과 관련된 거 보니까 수능 문제 있더라고. 자, 가봅시다. 자, 형법은 범죄 형벌을 규정한 법률로 어떤 행위가 형법상 범죄 행위로 구성하려면, 자,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순차적으로 모두 충족해야 된답니다. 여러분, 여기다 밑줄을 그셨어야 돼요. 순차적으로 모두 충족한다라는 건 앞에가 B고 중간을 건너뛰고 가는 건 돼, 안 돼? 안 된다라는 거야. 이 모든 것들이 돼야지만 형법의 범죄가 된다. 자, 첫 번째 성립 요건인 구성 요건, 해당성. 자, 여기에 1 표시하시고 구성요건, 해당성. 이해하고 가셔야 되잖아요. 저 개념이 뭔지. 자, 어떤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이 형법상 규정된 범죄 유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구성요건으로 행위의 결과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구성요건상 행위와 결과 간에 뭐가 있어야 돼? 인과관계가 인정돼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아까 얘기한 똑같아요. 내가 너를 죽이려고 칼을 든 것만 가지고는 돼, 안 돼? 안 되고 뭐가 있어야 돼? 결과가 있어야 돼. 그리고 내가 찌른 칼로 네가 뭐 해야 돼? 죽어야 돼. 내가 찔렀기 때문에 네가 죽었다라는 게 인과관계가 성립이 돼야지만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네. 자, 두 번째 성립 요건은 위법성이야. 자, 근데 위법하니까 왠지 법을 뭐 하는 얘기 같아? 어기는 것 같잖아. 아니에요. 한자가 달라요. 자, 위법성은 전체 법질서에 위배된다는 가치 판단으로 어떤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면 일반적으로 위법성이 추정됩니다. 하지만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더라도 예외적으로 위법성을, 자, 예외 나왔네요. 예외 나오면 뭐라 했어? 반드시 체크하라 했어요. 위법성을 소멸시키는 사유인 위법성 조각 사유입니다. 자,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면 범죄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잘 봐야 돼. 위법성은 해당해야 돼. 근데 위법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을 못 가서 뭐라 하는데 위법성 조각사유. 법률 용어야, 조각이란 말. 사유에 해당한다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예를 들어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타인에 대한 폭력이 형법에 규정된 위법성 조각사유 중 하나인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라면, 정당방위 예시죠. 조각사유의 뭐? 예시 정당방위.
그러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성립 요건은 책임입니다. 행위자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사회적 비난이 불가능하면 범죄로 된다는 거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런 게 있나? 있어요. 밑에 얘가 나올 테니까 보세요. 있는 거. 이때 행위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인 책임 조각 사유. 그래, 조각 사유 또 나오죠. 아까는 위법성 조각 사유였다면 이번엔 뭐야? 책임 조각 사유는 역시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예로 뭐가 있대? 강요된 행위가 있다야. 네가 친구를 때렸어. 그러면 네 의지대로 때렸으면 당연히 비난받을 수 있죠. 근데 네가 앞에다 대고 뭐 총을 들이민다라거나 아니면 뭐 부모님에게 이르겠다고 협박을 하고 때렸어. 비난받을 필요는 없죠. 그러면 또 범죄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렵죠? 사람마다 그게 사람만, 그러니까 그거를 판단해 주는 게 법원인 거지. 저 조각사유에 저게 해당한다, 안 한다를 따지는 게 법정인 거고. 그럴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사실은. 자, 형법에서 다루는 범죄는, 자, 고의와 뭘로 나눌 수 있다? 과실로 나눌 수 있다. 여기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하면 진짜 법률 용어가 나오는 거야, 이제. 고의범은 행위자가 죄를 범할 범죄. 자, 뭐가 있어야 돼? 범할 의사가 있어야 돼. will. 영어로 뭐가 있어야 돼? 의지예요. will이 있어야 돼. 저지르는 범죄로 범죄 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물론 나아가 범죄 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마음속 의사를 가지고 행동하는 미필적 고의에 대한 범죄 역시 고의범에 포함하고 있다. 자, 미필적 고의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요거 실제적으로 우리 살면서 되게 많이 쓰는 말이에요. 이게 뭐야? 나아가 범죄 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마음속의 의사를 가지고 행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범죄 행위에 가담하지 않아도 그것들이 일어나도록 그냥 뭐 하는 거야? 놔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불이 나면 건물이 둘 거야. 그럼 치워야 되잖아. 건물 관리인은. 근데 애들을 대피시키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안에 있는 아이들이. 그냥 불에 의해 피해를 받겠죠. 미필적 고의라 그래요. 어떤 건지 알겠죠? 주로 우리가 그 세월호 선장 같은 경우 그래요. 본인이 배를 버리고 탈출했을 때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거. 뭐 배가 가라앉을 수 있다라는 걸 알면서도 의사를 갖고 행위를 했다. 미필적 고의. 뭐랑은 달라? 과실이랑은 달라. 그게 달라요. 어느 게 더 세겠어? 고의가 세겠어? 과실이 세겠어? 고의가 더 세죠. 보통 공무원들이 혹은 이런 미필적 것, 뭔가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거에 많이 제한되기도 하죠. 자, 형법에서 다루는 범죄는 고의범이 대부분이지만 실수로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죄를 범할 의사는 없지만 부주의로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는 등의, 자, 걔를 뭐라 부르는데? 과실로 인한 범죄인 과실범에 대해서도 특별한 규정을 두어 처벌하고 있답니다. 자, 과실범과 고의범의 가장 큰 차이는 뭐야? 실수냐 아니냐, 고의냐 아니냐, 그걸 해야 할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자, 근데 그걸 고의로 행하진 않더라도 그것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서 마음속에서 그런 일들을 용인하는 걸 행위로 놔뒀다? 그러면 걔는 뭐라 그래? 미필적 고의. 네. 자, 과실은 결과 발생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의 유무, 그리고 형법의 과실 규정에 따라 유형을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인식의 유무, 과실의 인식 유무에 따라 인식 없는 과실과 인식 있는 과실로 나눌 수 있다. 자,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통화를 하다가 정지 신호를 보고 오지 못하고 통과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 중 통화 행위가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위험한 행동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운전자 행위는 인식 없는 과실에 해당해. 근데 여러분, 교통사고를 냈는데 전화를 하는데 이게 운전에 방해가 될지 안 할지를 인식하고 안 인식하고가 범죄 여부에 영향을 주나요? 야, 어떤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해? 이런 거에. 그러나 운전 중 통화행위가 사고를 발생시키는 위험 행동으로 인식을 했지만 주의해서 운전하면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통화를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운전자의 행위는 뭐에? 인식 있는 과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대. 근데 무슨 차이가 있니 사실 저게? 인식 있는 과실과 없는 과실에 뭐 큰 차이가 있을까? 나는 별로 없어 보이거든.
자, 두 과실은 형법상 취급에는 자, 여기다 밑줄 그으셔야겠죠.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시험 문제에서는 뭘 물어보겠어? 인식의 유무에 따라서 과실에 대한 처벌은 달라진다. OX.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야. 뒤에 가서. 하지만 두 과실을 구분함으로써 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인식 있는 과실을 뭐하고 구별해? 미필적 고의와 구별한다라는 거야. 자, 미필적 고의하고 왜 얘를 구별하려고 하는 거야? 가장 큰 차이는 얘는 뭐고? 과실인 거고. 얘는 고의인 거고. 그게 뭘 의미하는 거겠어? 그 범죄 행위에 대한 그 책임이 차이가 분명히 나겠지. 있는 거에서. 뒤에, 근데 밑줄 그어줘도 보니까 얘가 문제가 뒤에 있겠죠? 이게 뭘 의미하는지. 자, 다음으로 과실은 형법상의 과실범 규정에 따라 통상의 과실, 업무상 과실, 중과실로 나눌 수 있다. 이들은 법정형의 차이가 있대. 차이가 얘네는 있대. 인식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차이가 없었고, 얘네는 있대. 이들은 법정형의 차이가 있고, 업무상 과실은 업무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행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일반인에게 통상적으로 의무되는 주의 의무를 위반한 통상의 과실에 비해 무겁게 처벌한다. 그럼 주로 업무상 과실은 그 업무를 계속 뭐 하던 사람? 하던 사람. 그럼 그 사람은 이 일이 잘못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거에 대한 주의를 훨씬 더 뭐 했어야 돼? 잘 알고 대처했었어야 돼. 근데 일어나니까 뭐 하는 거야? 더 무겁게 처벌한다라는 거야. 그냥 실수로 일어나는 과실보다는.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나처럼 뭔가 교육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 교육을 받거든요. 학생들 아동학대를 받고 있지 않나 이런 것 같은 것들. 그냥 네 친구가 아동학대가 벌어지고 있는 걸 보고 뭐 이런 걸 넘어가는 거하고 내가 보는 거하고 달라. 달리죠. 나는 업무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중과실은 통상의 과실에 비해 주의 의무를 현저히 태만한 경우. 그러니까 아예 뭐 한 거야? 놓은 거야. 극히 근소한 주의만 기울여서라도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통상의 과실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겁게 처벌한다. 예를 들어 놀이공원의 관리인 같은 사람들 매달려 있는데도 그걸 보지 못하고 있었다거나 이런 거 같은 것들. 아니면 안전요원, 수상 안전요원. 그럴 때 그래서 좀 애매해 사실은. 어떤 게 중과실이고 어떤 게 업무상 과실이고. 자, 유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는 것. 근데 중요한 건 봐봐요. 아까 2018년도 문제야 2024년도 문제, 확실히 2024년도의 내용이 많아. 근데 문제를 풀 때는 큰 차이 안 날 거예요. 오히려 2024년도 문제들이 앞의 내용을 이해했다라면 더 좀 뭐랄까 적용시키는 재미가 있어요. 가보세요. 자, 협박에 의해 강요된 행위였다면, 자, 아까 협박이면 어디에 나와 있니? 강요된 행위, 위법성 조각이 되어 범죄로 볼 수 없다. 위법성이 조각돼. 위법성이 없어지는 거야? 책임이 없어지는 거야? 책임이 없어지는 거야. 위법성 조각 사유가 아니라 뭐야? 책임적이 조각됐다라고 봐야 돼요. 어렵나? 벌써 1번부터 지금. 근데 확실히 요 용어의 차이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조각이라고 하는 건 그것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행위인 거고, 위에는 위법성 조각은 여기 있지. 위법성 조각은 정당방위고요. 책임 조각은 강요고요. 달라요. 나오면 틀렸을까? 네. 가의 이유. 아까 미필적 고의와 인식이 있는 고의를 나누는 이유는, 과실을 나누는 이유. 어쨌든 고의와 뭔 거야? 과실의 차이인 거지. 자, 그럼 골라보십시오. 요거는 쉽게 풀 수 있겠다. 정답입니다. 어쨌든 과실과 고의는 뭐 해야 되는 거니까? 나눠줘야 되는 거니까.
자, 기억은 통상 이런 문제 풀 때는 여러분 이런 거 좀 생각해 봐야 돼. 기억, 니은, 디귿 할 때 물론 여러분들처럼 머리가 좋아서 이걸 읽으면서 그걸 바로 하면 좋겠지만 기억, 니은, 디귿 벌써 정보가 몇 개야? 3가지나 있잖아요. 이럴 때는 문제 위에다가 얘를 뭐 해놓는 게 좋다? 적어 놓는 게 좋아요. 자, 기억은 뭐야? 통상과실, 니은은 업무상과실, 디귿은 중과실. 이걸 글을 읽으세요. 통상 업무로 을 얼마만큼 따라서 법정형이 달라진다. 다르니 그 일의 사람일수록 애견했는가는 중요하지 않아. 그 일에 얼만큼 뭐야 자주 하던 일인가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랬잖아. 이거에. 그럼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 바로 1번 나오네. 그다음에 통상과 중과실은 주의무에 대한 태만 정도의 차이를 나눈다. 조금만 뭐 해도 됐었으면 되는 걸. 조금만 주의를 했으면 되는 거였으니까 맞고. 니은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행으로 인해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기억에 비해 상당 맞네요. 이건. 디귿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결과가 발생을 필수된 점에서 상대적으로 무겁게 처벌한다. 예, 맞고. 기억 디귿은 형법에서 과실을 세분화한 것으로 법적 영역의 차이가 있죠. 자, 봅시다. 그러면 이게 실제로 이런 문제죠. 법에 대한 문제니까 법률을 뭐 해보는 문제, 적용시켜보는 문제. 자, A씨는 자신의 의류 매장에서 반려견을 키우고 있었다. A씨는 자신의 매장에서 환불을 요구하는 손님과 다툼을 벌였고 여기까지는 아무 법률 문제가 없어. 그 과정에서 A씨의 반려견이 밖으로 나갔다. 이때 지나가던 B씨에게 A씨의 반려견이 달려들었고 B씨는 A씨의 반려견에 물려 상해를 입게 되었다의 밑줄 것이고 이게 일단 뭐야? 결과야. 그러면 A씨 견주의 고의야, 과실이야? 그 강아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서 걔가 뭐를 입힌 거야? 예, B씨를 상해를 입힌 거죠. 자, 그러면 A씨의 형사적 처벌은 과실이고요. B씨는 이거 상해죄는 아닌 거지. 중요한 거는 A씨가 B를 인과관계가 아니잖아. 풀어온 이 걔를 과실하는 거고. 그럼 B씨는 그럼 걔가 상해를 한 거니까 걔를 형법적으로 해가지고 해야 되나? 안 되지. 그럼 뭐만 할 수 있다라? 주인에게 민사상 소송할 수 있다라. 자, A씨는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반려견이 매장 밖으로 나가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 손님과의 다툼으로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호소했다. 자, 다칠 수 있겠다고 생각한 거는 뭐 중요하니 안 중요하니? 안 중요해. 과실에 따질 때에는. 그로 인해서 뭐 잘못됐으면 그거가 중요한 거지. 내가 그거를 알고 있었다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근데 내가 일부러 가서 물어라고 했으면 뭐가 되는 거야? 고의가 되는 거고. 자, 판결은 A씨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류 매장에서 견주로서 반려견의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 풀어놓고 풀입장에 잠근 상태를 소홀히 한 과실로 그래, 과실이네요. 피해자 A씨에게 신체 부위에 상처를 입게 하였으므로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이게 끝은 아니지. B씨가 뭐 할 수 있어, A씨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어. 자, 어쨌든 적절하지 않은 거. A씨가 반려견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에 대해 A씨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왜? 벌금이야. 벌금은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유죄야. 그러니까 범죄가 성립한 거지. 그 다음에 A씨가 반려견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면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인식한 점은 과실범의 성립력, 읽자마자 바로 나오죠. 과실범은 인식한 거 안 인식한 거는 차이가 없었어요. 그게 얼만큼 큰 과실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실 논리적으로 들어가면 훨씬 2024년 문제가 더 어때? 풀기는 더 쉬워요. 덜 지저분해.
자, 이번엔 뭘로 가볼까? 어려운 거 가야 되는데. 그래. 이것도 어렵다. 51번 문제로 가죠. 몇 시쯤 된 것 같아요? 10시일 거. 어떻게 알았어? 아까 봤어. 그렇게 하기 싫구나? 아니야. 나도 그래. 나도 하기 싫어. 이런 거. 본 거예요. 이거 푼 거야? 그냥 본 거. 그냥 본 거로? 아니, 농담한 거야. 뭐 그렇게, 사람, 연우가 온다 그랬다고? 몇 시에? 10시에 온다 했어요. 그럼 11시까지 해야겠네, 오늘. 그러니까, 오늘을 그렇게 야물차게 해서 짧게 보낼 수는 없잖아. 계속 앉아. 자, 요것도 어려우니까 한번 봅시다. 이것도 법률 용어야. 좀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내가 오늘 봐주는 것들은 다른 데에다가 써먹기 되게 좋아. 오늘만 고의하고 과실만 제대로 좀 이해했어도 되고, 민법과 형법의 차이 적용하는 거 봐도 되고, 그 다음에 요 녀석도 꼭 알아둬야 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뭐가 나오냐면 여기서는 무효와 취소의 차이가 있어요. 이게 어디서 많이 나오는 개념이니? 이제 조만간 이제 여러분들도 미안해, 너는 안 될 것 같고, 혼인 무효. 혼인 무효는 네가 생각했을 때 무슨 개념 같아? 이용. 아니에요. 이혼은 결혼을 했었고 계약을 끝내는 거야. 둘에 아무것도 해당하지 않아. 파워. 파워는 아니야. 파워님이 주면 일로 갈 수 있긴 하죠. 근데 예를 들어 이거야. 네가 A고 B야. A와 B가 결혼을 했어. 그래서 살다 보니까 네가 모르던 걸 알게 됐어. 네가 젠더가 여성이면 상대가 남성이어야지 뭐가 되는 거야. 우리나라 법률상. 우리나라 법률상에서는 그래야지 결혼이 돼. 성이 달라야지. 남성과 여성. 근데 알고 봤더니 상대가 같은 성이야. 자, 그럼 결혼이 취소야, 무효야? 무효. 네, 그거야. 무효는 애초에 없던 일로 돌아가는 거야. 애초에 성립할 수 없었던 거야. 이러는 거예요. 취소는 네가 알고 봤더니 그거야. 무효는 애초에 성립할 수 없는 조건이잖아. 자, 근데 결혼을 이렇게 해보는데 사실은 그 상대자가 이번엔 남자야. 남자인데 하버드 대학교 나오고 직업도 의사고 이런 거야. 막 그래가지고 속물이야, 속물. 어쨌든 그랬어. 근데 알고 봤더니 직업이 사기꾼이야. 무효. 아니야. 그거는 직업 때문에 결혼한 거야? 아니요. 속물, 진짜 속물이었어. 정말 속물. 아파트 50평짜리 해주기로 했는데 안 해줘요. 이런 걸로 할 거야? 자, 그럴 때는 뭐야? 그럴 땐 취소. 사기. 그러니까 내가 사기당한 거야. 그러면 결혼을 안 한 걸로 돌아가는 건 마찬가지지만 얘는 무효가 돼버리면 애초에 결혼이 성립하지 않았던 거가 되는 거고, 취소는 결혼을 했던 건 맞아. 근데 그거가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혼 둘 다 해당? 둘 다 안 되지. 이혼 기록도 남는 거야, 그거는. 그래서 결혼을 사기당해서 한 거면 무효나 취소해야 돼. 애초에 결혼이 성립하지 않아야 돼. 그거 설명하는 게 이 내용이야. 살면서도 필요하겠죠. 그런 거에. 자, 매매계약, 유언 등과 같은 법률행위가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려면 성립요건과 뭐와 뭐를 갖춰야 되는데 효력요건을 갖춰야 된다. 성립요건은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률행위가 불성립했다고 한다. 효력요건은 이미 성립한 법률행위가 효력을 발생하는 데 필요한 요건으로 이를 갖추어 효력을 발생시켰을 때 유효하다고 한다. 자, 그런데 법률행위는 성립하였지만 효력 요건이 불충분하여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시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걔는 뭐가 된대? 무효가 된대. 그러니까 법이라는 거에서 성립은 했어. 법률행위. 네가 뭔가를 계약을 하는 행위를 했어.
근데 그것이 적용되는 효력 여건이 되지 않는다라면 그건 무효야. 그러니까 계약을 했는데도 그 계약은 뭐가 되는 거야? 있었던 거야? 없었던 거야? 없었던 거지. 그게 효력 여건이 뭔지를 봐야 돼. 그래서 법률 행위의 무효는 무효 사유가 존재한다면 특정인의 무효 주장이 없이도 다이렉트야. 즉 오토매틱으로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야. 애초부터 그 계약이 성립된 것이 아니며 기관이 경과해도 무효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자, 한편 나오면 뭐하고 비교해야 돼? 무효와 취소에 대해서 어떻게 다를지를 봐야 돼. 법률행위의 취소는 법률행위로서 일단 효력이 발생하였다가 어떤 사유가 있어서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시로 소급은 뭐야? 그때까지 적용시켜서 가는 거야. 소급. 예를 들어서 내가 너한테 학원비를 한 달에 500으로 올릴 거야. 올해
아까 그랬잖아. 니네 제한 능력자, 니네 보호받을 수 없어? 있어. 니네 의사 능력이 있어, 없어? 미성년자인 거야. 왜? 책임을 안 지잖아. 계약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에게 직접 행사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행사에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건 확답 촉구권이 아니고 뭐야? 거절권과 거. 이거 78번만 풀면 끝나네. 자입니다. 악기를 1,000만 원에 구입하였다. 이 사실을, 야, 근데 11세에 쓴 거 아니야? 취소를 요구했다. 당시 직원 강요가 없었고 악기의 특성상 후에는 취소를 인정하지 않았다. 자, A가 악기를 구입한 후 성년이 된 다음 날은 계약 취소가 불가능했고 니네도 이렇게 뭔가 속임수를 써가면서 살아야 될 그런 게 있어. 아, 그럼 무효다. 자, 아까 취소 무효 오늘 그거 하나만 건져가도 앞으로 수많은 오. 아, 몰라요? 그러면 이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을 거 아니야. 고사시 무효. 뭐가 무효야? 성별이기 때문에 혼인이라는 계약 자체가 성립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는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럼 여자에서 남자를 전환한 다음에 여자를 결혼한 거죠? 그렇게 이제 본인한테 그러지도 않은 거야. 이게 원칙적으로 그냥 사기친 거 아니냐라는데 그런 그분은 둘 다 아니죠. 결혼 자체가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야, 뭐 저도 지겹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